42회 기출문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회의 이론 문제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회계의 기본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랬습니다. 밑에 보기를 보면은 기업 실체의 과정, 계속기업의 과정, 발생 기준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 4가지 보기가 있는데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단위로 간주하고 이 회계단위의 관점에서 그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 이게 바로 기업을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가 바로 기업 실체의 과정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다음 두 번째, 기업 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한다. 자,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기업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계속기업의 가정. 다음에 세 번째 줄, 기업 실체의 존속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기간별 보고라고 그래요. 기간별 보고의 과정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것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답이 3번입니다. 다음 2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재고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취득원가가 재고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자, 취득원가가 재고자산의 시가보다 낮다. 그러면 취득원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네, 맞습니다. 저가법을 사용한다는 거. 다음 2번. 상품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 가치를 말하죠. 단 원재료의 순실현 가치는 현행 대체 원가이다. 네, 2번도 맞았어요. 옳은 것은 그러면 2번, 1, 2번이 다인가요? 2번은 확실히 맞았죠. 1번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취득원가가 재고자산의 시가보다 낮다. 시가가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경우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이거는 1번은요. 취득원가가 재고자산의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평가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부금액이 이미 취득원가 낮은 금액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장부금액을 다시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평가하지 않는다 해야 더 맞는 거고요. 뭐 이대로 놔줘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2번이 아주 정확히 맞은 거예요. 2번. 상품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재료의 순실현 가치는 현행 대체 원가를 사용합니다. 2번이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3, 4번 뭐가 틀렸는지 읽어봅시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 평가 손실인데요.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의 가산 계정입니다.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이 아니라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의 가산 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 원가에서 차감하는 게 아니라 가산해야죠. 가산. 매출 원가에 더해주는 거예요.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그거는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평가 충당금은. 그래서 2번 틀린 거고요. 4번.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 원가로 처리해야 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죠. 서로 뒤바뀌었어요. 4번의 설명이.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확실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 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고자산 관련 자료를 요약한 것입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기말 재고자산이 얼마입니까? 이랬어요. 기말 재고자산이 얼마냐? 자, 첫 번째 점. 재고자산의 실사가 50만 원입니다. 실사라는 건 뭐냐면 실제 재고조사를 했더니 50만 원인 거예요. 미착품, 위탁 및 시용 판매부는 제외시켰습니다. 자, 두 번째 점. 매입처에 주문하여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운송 중인 거 아직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도착지 인도 기준의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도착지 인도 기준이라는 것은 도착해야 매입자 것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매입자이죠. 매입처에 주문하여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운송 중인 상품은 우리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다음에 세 번째, 위탁 판매 의뢰한 적송품 10만 원 중에 수탁자가 판매한 금액이 2만 원이 있으면 8만 원은 아직 미판매한 거니까 여기 적송품 이거 제외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8만 원, 10만 원에서 2만 원을 뺀 8만 원이 재고가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점. 시용 판매 중인 시송품 100만 원 중 구매 의사가 확정된 금액이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직 구매 의사가 없는 것은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봐야죠. 자, 시송품 같은 거 여기서 실사액에서 제외됐다 했으니까 자, 30만 원을 빼면은 70만 원 재고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 50만 원에다가 8만 원 더하고 70만 원 더하면 128만 원인가요? 네, 4번이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더하는 거예요. 8만 원과 70만 원, 50만 원에다 실사 금액에다 더해주면 4번이 된다. 네, 어떻습니까? 세 문제 어렵지 않죠?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다음의 주식회사 한공의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료이다. 결산 시 퇴직급여 추계액은 얼마냐? 단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추계액의 100%를 설정한다. 1월 1일 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전기에서 2월 된 게 500만 원이네요. 7월 1일 날 영업부 사원의 퇴사로 인해서 200만 원의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 이때 분계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200만 원이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7월 1일 날로 보면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현재 300만 원이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산일에 이런 분계를 했어요. 600만 원을 추가로 설정했어요. 그러면 결산 때 퇴직급여 추계액은 900만 원이었기 때문에 600만 원을 추가로 설정한 거죠. 그래서 3번 퇴직금 추계액이 900만 원이었기 때문에 600만 원을 추가로 설정하는 결산 분계를 했다. 그래서 추계액은 900만 원이다. 쉽죠? 3번입니다. 다음 5번. 다음 중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본잉여금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본잉여금. 감자차익,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이라는 것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한 것이 자본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입니다. 가라마. 자본 계정 과목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두었다면 이것도 쉬운 거죠. 1번 가라마. 다음은 6번째 문제는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21년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 관련 내역이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이런 문제도 종종 나와요. 자, 매출채권 기초가 50만 원이고 대손충당금 기초잔액은 매출채권 기초의 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5,000원이란 얘기죠. 대손충당금 기초가 5% 계산하면 50만 원에 5% 5, 25, 25,000원 맞죠? 다음 두 번째 점. 매출채권 중 5,000원이 기중에 회수불능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돼요? 차변의 대손충당금, 대변의 매출채권 이렇게 분계하니까 대손충당금 25,000원에서 5,000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는 대손충당금이 2만 원인 상태입니다. 다음 세 번째 점. 매출채권 기말잔액이 60만 원이고요.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은 매출채권 기말잔액의 4%로 설정한답니다. 그러면 4, 6에 24, 24,000원으로 설정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2만 원이 있잖아요. 4,000원을 추가로 설정하면 되죠. 그러므로 그때 차변의 대손상각비 이때 처음 나와요. 그래서 2번 4,000원 대손상각비로 가겠네요. 차변의 대손상각비 4,000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4,000원. 그 분계에 의해서 손익계산서에 가는 대손상각비는 4,000원이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죠? 네. 자, 6번까지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 쉬워요. 다음에 7번째 문제. 주식회사 한공은 결산 마감 전 다음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수정 전에 당기순이익이 100만 원일 경우 수정 후에는 당기순이익이 얼마일까요? 그러면 수정하면서 당기순이익이 변하는 것을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주면 되죠. 첫 번째, 재고자산 매입거래 중복입력으로 과대 계상이 되었답니다. 재고자산의 매입이 뭐예요? 매입이 그게 바로 매출원가에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출원가라는 건 비용이란 말입니다. 재고자산 매입이 2번 기록돼 가지고 매출원가로 2번 반영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 번은 빼줘야 됩니다. 자, 비용에서 빼주는 걸 이걸 수정해주면 이익은 증가하죠. 50만 원 플러스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담당자 실수로 인한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했대요. 이것도 감가상각비에서 빼주는 거니까 이익은 플러스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당기분 이자 비용 관련 미지급 비용 회계 처리를 누락했대요. 이자 비용을 누락시켰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비용을 발생시켜 줘야 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자, 8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20만 원이면은 60만 원이 됩니다. 이 100만 원에다가 60만 원을 답이 없지? 160만 원이 아닌가 본데. 중복 입력했으니까 빼야죠. 아, 재고자산. 매출 원가라고 제가 봤는데 여기서 재고자산에 포함됐다는 말이에요. 재고자산. 그러면 재고를 줄이면 원가는 증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매출 원가를 계산할 때 기말 재고액을 빼가지고 매출 원가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고가 2번 잡혔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고를 적게 빼면 50만 원을 적게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가는 늘어나는 거예요. 원가는 늘어나면 이익은 플러스가 아니라 이거 제가 판단 잘못했습니다. 요거 마이너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계산해 봅니다. 마이너스가 70. 그 다음에 플러스가 30이니까 플러스 40이 되죠. 아니죠. 마이너스 40이 되죠. 자, 여기 50만 원과 70만, 20만 원이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가 3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0, 100만 원에서 40만 원을 빼면 60만 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첫 번째에서 약간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60만 원이다. 재고자산에서 빼줘야 돼요. 재고자산에서. 그래서 재고자산을 줄이면은 원가는 증가하는 겁니다. 네, 재고자산을 줄여주면은 원가가 증가해요. 그래서 원가가 증가하니까 이익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 50만 원하고 20만 원은 마이너스고 30만 원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0이 되어 가지고요. 60만 원이 당기순이익이 돼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1번.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월 1일 날 취득한 6개월 만기 정기예금은 결산일 현재 만기가 2개월 남았으므로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된다. 틀렸어요. 여러분, 현금성 자산을 따질 때는요, 결산일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취득 시점의 만기가 3개월 이내여야 됩니다. 취득 시점의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결산일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에 2번. A은행 당좌예금 잔액이 3,000원이 있고 B은행 당좌예금 잔액이 마이너스 2,000원이면 현금성 자산은 1,000원일 것이다. 당좌예금은 마이너스, 이 당좌예금의 마이너스는요, 당좌예금이 아니라 차입금이에요. 이건 차입금. 당좌예금의 마이너스는 당좌 차월로 표시하면서 이걸 계정 과목으로 표시할 때는 단기 차입금으로 표시해야 돼요. 이거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으로 표시돼야 되기 때문에 B은행의 단기 차입금으로 표시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금성 자산은 그냥 3,000원입니다. 여기 당좌예금 요것만 따져야 돼요. 요거는 계정 과목이 달라요. 단기 차입금으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다음 3번. 은행이 발행한 자기합수표는 단기 금융 상품으로 분류한다? 아니죠. 현금으로 분류하죠. 자기합수표는 현금입니다. 즉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4번만 맞은 것 같은데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한 금융상품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거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가치가 만기일까지 가치가 거의 변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4번만 맞았고요. 1, 2, 3번 틀렸습니다. 네. 뭐 8번 약간 좀 그랬나요? 뭐 이렇게 여기 2번에서 여러분이 자칫하면 이게 맞는 듯 보였을지 모르는데 보기를 4번까지 읽고 나면 4번도 맞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고 결국에 2번은 틀렸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예측을 했다면 요 답은 4번 찍은 사람이 맞는 겁니다. 자, 2번은 아까 말씀드렸죠. 당좌 예금은 1,000원이 아니라 그냥 3,000원이고 여기 당좌 예금의 마이너스는 당좌 차월인데 계정 과목으로는 당좌 차월은 계정 과목으로는 단기 차입금으로 표시해야 돼요. 자,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이랬어요. 과세대상. 자, 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출했다? 이거는 과세 아니에요. 판매를 목적으로 반출했으면 이건 우리가 타사업장 반출로 해서 간주공급으로 과세하죠. 근데 판매 목적이 아니잖아요.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상품 진열을 하기 위해서 반출한 거. 이거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죠. 다음 두 번째. 사업자가 재화를 고객에게
접대 목적으로 증여했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사업상 증여라 하죠. 간주 공급으로 이건 과세합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사업상 증여. 그러면 3번은 과세가 아닌가 볼까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네, 샘플 주는 것은 과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사업자가 상품 진열을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합니다. 네, 아까 1번은 원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출했어요. 이거 타사업장 반출 아니라고 그랬죠? 4번은 진열하려고 반출했어요. 이것도 타사업장 반출이 아닙니다. 네, 과세되는 타사업장 반출이 뭐가 있어요? 네, 판매를 목적으로 직매장으로 반출했다. 이런 것들은 타사업장 반출로서 과세를 하죠.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김한공 씨가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영수증의 일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이랬습니다. 자, A는 다 0원이라고 그랬는데 A가 뭔가요? 면세품 공급가액의 합계. 자, 면세품은 원래 공급가액이 없어요. 예. 면세품은 공급가액이 왜냐하면 면세니까. 예. 즉 과세 표준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뭐예요? B가 여기인데 과세 물품 공급가액 합계입니다. 자, 여기서 뭐 과세라고 하면 휴지, 그 다음에 딸기 우유, 초콜릿, 사이다, 예, 이 네 가지가 과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 슈퍼마켓 영수증을 보면요, 공급가액을 따로 표시한 게 아니라 지금 부가세하고 합쳐놨어요. 그래서 요 금액을 계산기로 다 더해 봅시다. 휴지가 3,300원, 2,600, 가만히 있어봐. 그렇죠? 여기 지금 여기 합계 금액하고 여기 합계 금액이 똑같잖아요? 요 세 가지를 합계한 거하고 요게 합계 금액이 똑같으니까 이 안에, 이 금액 안에 지금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 금액이 서로 같은 걸 보니까. 그래서 제가 위에 있는 계산기로 휴지 3,300원 더하기 2,640원 더하기 4,400원 더하기 3,300원은 해보니까 13,640원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에요. 나누기 1.1. 계산기로 나누기 1.1 하면은 이게 공급가액입니다. 12,400원. 여기가 B가 맞았네요. B. 아니 여기 3번이. 12,400원이라고. 요거 다 더해서 나누기 1.1 하면 됩니다. VAT 포함한 금액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1.1 하면은 그게 공급가액이 계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세는 지금 이 12,400원의 10%죠. 1,240원. 예? 그거는 사과하고 산낙지는 면세 물품이니까 과세 표준이 아니죠. 공급가액이 아니에요. 합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3번이
요 합계 25,520원 나오는 게 있나요? 1번? 1번만 25,000원, 그러면 과세 물품의 공급가액이 23,000원이 될 리가 없는데? 우리 계산이 틀렸나요? 요게 맞아요. 요게 맞는데 요 합계는 A에는 사과 이 금액하고 산낙지하고 요게 원래 들어가야 되겠네. 예. 그렇죠? 이게 들어가야 요거 합계가 25,550원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0원으로 해놔 가지고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예. 뭐 문제가 이렇게 만약에 좀 틀리다. 만약에 좀 쉬운 문제잖아요. 이 기출 문제입니다. 만약에 자기네들이 다 자체가 틀리면 다 맞게 주는 거죠. 예, 출제 미스라고 그게 판정이 되면 전부 정답 처리해 줍니다. 네, 요거는 우리 과세 물품의 공급가액 합계하고 요걸 맞춰서 해 주셔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를 냈을까? 판매처에 따라서 혹시 과세되고 그러진 않아요? 예? 판매처에 따라서 과세되고 그러진 않아요? 뭐에 따라서요? 판매하는 사람에 따라서 네. 면세품도 과세되고 그러진 않아요? 아니죠. 우리가 면세가 과세가 되는 방법, 면세가 과세가 되고 면세가 되었다, 과세가 됐다 이렇게 될 리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판매하든 간에 예, 이게 사과나 산낙지, 사과는 우리가 면세 농산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산낙지는 면세 수산물에 해당입니다. 미가공한 거니까. 그래서 면세 물품의 경우는 그 공급가액이라든가 또는 세금이라든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면세는 그냥 면세 물품이다 하는 것은 요 금액 이 금액 전부 금액의 합계로 표시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냐하면 없으니까 부가가치세가 없으니까. 좀 여기 A를 0으로 표시한 것이 좀 그렇습니다. 이걸 요 밑에 요 합계를 서로 맞추려면 이 사과하고 여기 산낙지를 더해서 여기다가 보기로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요 회차에서는 요 3번이 정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21년 2기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의 내역입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치했습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겠죠? 공제 가능한 거. 자, 가번. 제품 운반용 트럭 수리비용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죠? 두 번째, 본사 사무실 임차료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하죠? 세 번째, 업무용 승용차 3000cc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공제 가능한 건 150만 원 3번 되겠네요. 네, 어렵지 않고. 다음에 1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12번부터는 이제 소득세 문제예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네. 우리가 근로소득만 있는 자 종합소득 확정신고 안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공적연금이 거기에 있어요. 공적연금. 그러면 종합과세 됩니다. 예, 그래서 1번 종합소득 옳지 않은 것은, 그런데 하지 않아도 된다 했으니까 이게 틀렸네요. 해야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기 때문에 확정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러면 2, 3, 4 맞는가 보겠습니다.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무조건 종합과세합니다.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된다. 네, 왜냐하면 무조건이니까.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요, 우리가 금융소득 중에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나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천만 원은 아니라 200만 원만 있다 하더라도 이건 무조건 종합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맞았어요. 그 다음에 3번 사적연금 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예, 사적연금 소득 연간 1200만 원은 분리과세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기타 소득 중에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됩니다. 네, 골동품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종합과세 안 합니다. 원천징수로 끝. 네.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1번이 틀렸던 거예요. 종합과세 해야 한다. 다음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일용근로소득은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는 종합과세인가요? 아니죠. 분리과세입니다. 무조건. 2번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세액공제 적용하죠. 산출세액의 55% 공제해 줍니다. 산출세액의 55%. 다음에 3번 일용근로소득 금액은 일일 급여액의 근로소득 공제에 일 15만 원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거 맞았네요. 우리 일용근로소득 금액에서 우리가 소득공제가 하루에 15만 원씩 소득공제를 해요. 3번이 답이네요. 그럼 4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0%다. 아니죠. 6%. 가장 낮은 기본세율 6%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3번이 맞았다. 네, 다음은 14번.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김한공 씨 2021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다른 소득은 없고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6%가 세율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 1200만 원 이하로 문제를 낸 거예요. 6% 세율로 계산을 하라고 이 데이터를 준 거 보니까. 자, 근로소득 금액 900만 원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금액이 있습니다. 600만 원. 국내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2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이 금융소득인데 2천만 원 이하니까 이거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죠. 분리과세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근로소득 900만 원과 사업소득 6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보는 거예요. 과세표준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거기에서 요 종합소득 공제를 빼죠. 그러면 500만 원을 1500에서 500을 빼면 1000만 원을 뭐라고 그러냐면 과세표준이라고 그래요. 요 1000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자,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죠. 그래서 6%를 가지고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산출세액. 자, 1000만 원에 6%, 60만 원이 답이다. 네, 3번입니다.
6%. 1,000만 원 여기 이게 종합소득 금액이고 밑에가 종합소득 공제니까 종합소득 공제는 빼야죠. 그러면 1,000만 원의 6%는 60이다.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우리 연말정산 실습 문제도 많이 이제 꽤 해봤습니다. 자, 1번. 인적공제를 적용할 때 직계 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미국에 있어도 그 부양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1번이겠네요.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직계 비속은 생계를 항상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준다. 답이 1번입니다. 그렇다면 2, 3, 4가 어디가 틀렸나 보겠습니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만약에 다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은 여성 소득자일 텐데 한부모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죠. 중복은 안 되니까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한부모는 100만 원 추가 공제가 되는 것이고 부녀자는 50짜리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한부모를 선택해야 유리한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수행하죠. 연말정산은 2월 달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어디가 틀렸나 봐요.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러분 대학원 교육비는 소득자 본인 것만 세액공제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직계비속의 대학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이었던 거죠. 자, 42회의 이론 문제 15개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요 정도로 나왔다 그러면 조금 쉽게 출제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